매주 목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오랜만에 안 가던 업종들이 가서 네.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었죠. 고독하게 뭐 조선주나 이런 데서 기다리셨던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에서도 위메이드가 좀 혼자 힘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 잠시 부진했던 우리가 업종으로는 표현되기 작아서 그렇지만 지금 미용 의료기기 다시 강세를 또 보였죠. 비올 같은 종목은 날라갔고 클래시스도 또 다시 힘을 내고 있고 지금 비올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의 나보타에서 싸움이 벌어졌던 그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비올이 승소를 했어요. 비올은 상처를 일부러 낸 다음에 자신이 상처를 저기 하게 만드는 옛날에 베지터가 드래곤볼에서 드래곤볼 작가님이 죽으셨잖아요. 베지터가 오반 머리 없는 애한테 자기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반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은 2배로 세지거든요. 스카우트가 터질 정도로 전투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비올이 하는 건데 그 기술을 베꼈다고 ITC에 소송을 걸었는데 똑같아요. 대웅제약이 나보타가 미국에서 팔고 싶어가지고 메이톡스한테 거액의 합의금을 하고 마무리했잖아요. 소송을 합의를 하고 그렇죠? 여기도 지금 합의를 해서 비올이 돈을 받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비올이 급등을 했고 클래시스 슈링크는 여전히 잘 나가고 아까 비올이 소송을 걸었던 우리나라 업체 중에 클래시스는 없었어요. 그 방식이 클래시스는 초음파여가지고 아예 다르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비올은 고주파랑 레이저 방식이에요. 그래서 걸린 게 루트로닉이랑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데거든요. 이루다랑 클래시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슈링크는. 그래서 클래시스 가고 비올도 가고 우리가 그걸로 묶지는 못하지만 업종으로는 묶지 못하고 크지가 않으니까 거기도 가고 그리고 게임즈가 완전 다 죽쓰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코인에 몰빵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오랜만에 업종으로 불릴 수 있는 거 조선주 초폭동. 조선업의 지금 이게 항상 그런데 조선업이 호황일 때 만약 유튜브 시대가 있었다면은 다 조선업만 했겠죠. 지금 엔비디아 외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업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급등이었다. 그리고 뭐 반대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이런 것들은 조용했습니다. 네,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조금은 고개를 드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연기금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금융당국의 스튜디오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연기금의 대량 매수세를 불러왔다고 봐도 될까요? 뭐 지켜봐야죠. 오늘 하루 갖고는 모르겠고 연기금이 얼마나 이제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근데 뭐 그것도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연기금이 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연기금이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적극적으로 뭐 표현을 하면은 회사의 경영에 반대가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거잖아요. 이게 항상 극과 극 어디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디냐가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은 항상 연기금이 거수기 역할만 했던 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연기금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게 저기가 된다. 그 브레이크가 된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쪽 의견이 많을 거예요. 연기금이 그동안 거수기 역할을 너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견을 내는 거가 뭐 그렇게 경영에 무슨 해가 되느냐. 약간 이쪽이 더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줄탁동기죠. 줄탁동기.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려면 병아리가 안에서 치는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에서 어미가 깨주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줄과 탁이 만났을 때 알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려는 애들은 이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거는 진작에 대우를 받았고 키움증권도 화끈하게 자사주 소각 발표하니까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보수적인 애를 깨는 병아리가 너무 보수적이고 소심해가지고 알 안쪽에서 아무 쪼임도 안 할 때 어미가 쪼는 그거. 어미는 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 행동주의 펀드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펀드로 그동안 항상 뭐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그 마인드를 갖고 오신 분 누굽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 아닙니까? 항상. 그래서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지 정말 고리타분한 업종들이죠. 변화하기 싫어하죠. 휴지 팔고 시멘트 만드는데 뭔 변화를
뭐 거기서 엔비디아 GPU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두들겨가지고 아세아의 변화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아가 지금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병아리가 알 안에서 깨든 밖에서 누가 깨든 이게 저기 뭐 만약에 외국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적극적이에요. 제로 베팅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저기 다큐멘터리 찾아보세요. 빌 에크먼이라고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 누구 배우 닮았죠? 저 배우 누구 닮았는데 그 흰색 해가지고 옛날에 그 카지노 그 배우 나왔던 유명한 그 배우랑 닮았어. 얼굴은 좀 더 작더라고요.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허벌라이프라고 뭐 허벌라이프 근무하시는 분도 있어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아메 있는 허벌라이프에서 뭐 다이아몬드 달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빌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또 뭐 그 저기 옹호론자들을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빌 에크먼은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이건 피라미드 폰지 영업이다. 다이아몬드 한 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회의 목적이라고 뭐 꽁트 뭐 우리 쇼박스는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죠. 그 저기가 나온 그 우리 영화 나온 거 패러디 해가지고 동창회의 목적으로 바꿨죠. 뭐 등산의 목적도 있었어요. 동창회의 목적이 다 사람들이 틀린데 그걸 팔려는 애가 있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친구한테 친한 척을 해요. 그랬더니 보험을 팔고 있고 옥장판을 팔고 있고 비타민 음료를 팔고 있죠. 그래서 리틀 버핏이 공매도를 때려버립니다. 허벌라이프가 폭락을 해요. 근데 결국에 빌 에크먼이 졌죠. 칼 아이칸이라는 많이 들어봤죠.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나타나가지고 빌 에크먼의 공매도 돈을 눌러버릴 만큼의 돈으로 매수를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링을 당해버렸어요. 빌 에크먼은.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매도를 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관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가죠. 지금 경영 참여가 있고 단순 투자가 있었습니다. 5% 지분 공시를 할 때요.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으로 매수를 하니까 5%를 하면 지분 공시를 해야 됩니다. 지분 공시를 할 때 목적을 써야 되죠. 단순 투자냐 경영 참여냐 두 개가 있었는데 가운데 일반 투자가 생겼죠. 몇 년 전부터. 그래서 VIP 자산운용에 주로 매입을 할 때 지금 보면은 일반 투자로 나가죠. 이건 뭐죠? 경영 참여라고 해버리면은 무슨 적대적 M&A라고 받아들여서 아까 그 보수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가 맨날 안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80, 90 먹은 노인 그 CEO 분들이 뭐하러 새 사업을 합니까? 뭐하러 주주들한테 돈을 돌려주고 자기 자녀들한테 증여하는데 혈안이 돼 있지. 그럼 그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 증여하는 시기에 그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결판이 났는데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골프나 치러 다니면서 IR 하라 그러면 IR 안 합니다. 내가 뭘 IR을 하느냐?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주가 누르니까 자기 손주한테 싸게 증여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는 게 IR하고 막 해가지고 홍보되는 게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인 회사인데 만약에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하면은 화들짝 놀라죠. 아이고 나 자녀한테 손주한테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왜 들어와가지고 경영 참여를 하려고 그래?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자산운용사들도 매입을 할 때 그냥 단순 투자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중간 단계인 일반 투자가 생겨서 경영 참여까지는 너네 적대적 M&A를 안 하는데 너무 보수적이니까 조금 이렇게 개방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걸 해라 해서 내가 목소리를 내겠다. 그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타이틀로 일반 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야도 일반 투자를 선택해서 지금 그렇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온라인 자산운용이 SM한테 그렇게 뭐 요구를 했을 때 한간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너네가 행동주의 펀드라고 멋있게 혹은 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처럼 타이틀만 달았지 너네도 결국 행동주의 펀드라고 해서 들어가가지고 너네 시세 차익 먹고 나오려는 기업 사냥꾼의 얼굴을 바뀔 거면서 너네 착한 얼굴 하고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기울어든 운동장의 기울기가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행동주의 펀드라는 뭐 그게 뭐 뒤에 야누스의 얼굴처럼 기업 사냥꾼의 얼굴을 달고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은 아예 그런 보수적인 회사에다가 문을 두들기는 자산운용사조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게 기업 사냥꾼의 얼굴하고 달고 오더라도 어쨌든 간에 병아리가 조금이라도 쥐 죽은 듯이 알 속에 가만히 있는 병아리를 눈만 뜨게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밸류업으로 나섰고, 물론 정부가 밸류업으로 해놨던 것 자체가 너무 미약하죠. 법적인 강제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그 내용을 보고 실망감으로 떨어졌다가 이제는 병아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강제성이 없으니 아까 말한 대로 자산운용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서 움직이는 그쪽에서 어떤 이 액트가 나타나는 곳에 일단 시장에서 점수를 주고 있다. 그게 기업이 자산운용사가 두들겨서 빌 에크먼처럼 공매도를 치는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아세아라는 데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병아리가 깨서 나타나는 게 메리츠 금융주나 키움증권 이런 거죠. 네. 요새는 바이오 안에서 뭐 RT 원전이 너무 올라가는데 여기에 올라타야 되는지 조금씩 뜨고 있는 방산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에코프로비엠 많이 빠졌다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예 바닥인 조선죽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다 어렵지 않나요? 어렵습니다. 지금 왜냐면 제가 이미 반도체 밸류체인 다 설명드리면서 최초에 삼성전자가 10년 선에 5만 원 선에 있을 때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역사상 10년 선을 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얘기를 드렸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속아가지고 다 거기 9만 원에 다 물린 다음에 그 다음에 폭삭 주저앉았다가 거기 10년 선에 걸린 데가 5만 원대였단 말이에요. 그걸 기점으로 엔비디아가 뜬 건 몰랐죠. 엔비디아가 뜬 거는 못 맞췄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뜨고 나서 그 후속으로 TSMC나 ASML 그 짚었던 거 다 갖고 이미 거기서 만약에 엔비디아로 큰 돈 혹은 엔비디아를 못 잡았더라도 우리가 후발로 그 4대 업체를 잡을 수가 있었잖아요. 장비 업체 4대 업체, 5대 업체까지 설명드렸죠. 도쿄 일렉트론만 도쿄에 있고 나머지 5대 업체는 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그 다음에 KLA, 그 다음에 하나 뭐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래서 그 4개의 장비를 잡던가 후속으로 그걸 잡던가 그래서 그 엔비디아나 후속으로 엄청나게 수익을 얻었으면은 엑스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완전 극과 극으로 가버리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가가 급등하면서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가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완전히 그쪽으로 가는 거는 너무 극과 극이라 혹은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냐면 내가 IT 빅테크 업체에 투자하다가 워렌 버핏 스타일인 그쪽으로 가는 게 그게 나 투자성이 아니다. 그러면 아예 수익 시장을 하고 소비재로 가던가. 왜냐면 지금 보세요.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꾹꾹 누르고 있잖아요. 꾹꾹.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조차 못해요. 죽을까 봐. 일본도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미국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너무 뜨겁지만 경기가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도 죽지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걸 누르고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과 3개에 지금 10,000원이죠. 사과 하나에 10,000원이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럼 뭐만 살아남겠어요? 그 폭등하는 원재료의 그 원료 가격을 판매 가격의 전가를 시켜도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초강력 브랜드들만 살아남겠죠. 맥도날드, 코카콜라, 처치앤드화이트 그런 거는 죽어도 처치앤드화이트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베이킹소다가 가격이 오른다고 한들 그거를 안 사겠냐고요. 맥도날드 빅맥 가격이 오른다고 한들 안 사겠냐고요. 몬델리즈의 오레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안 사겠냐고요. 제네럴밀즈의 하겐다즈 가격이 5,000원이 8,000원짜리 되면서 안 사겠냐고요. 사야죠. 먹어야죠. 그건 초강력 지위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가격 자체는 걔네들은 10,000원 이하기 때문에 감이 덜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렸을 때 껌 50원짜리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 제일 싼 풍선껌이 500원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가격으로 따지면 야 그래도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사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50원에서 500원 10배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유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반도체나 매그니피센트 7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은 만약에 엑스모빌, 쉐브론이나 정유주 같은 경우 아니면 아까 전에 말한 강력한 지휘력 강의 소비주로 갔으면은 지금 그냥 주워 담아서 거기서 또 먹는 거예요. 인생 이모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그래서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갈까? 그럼 한미반도체를 지금 들어가? 아니면 한미반도체를 지금 실현해가지고 만약에 오뚜기를 사? 이게 안 되거든요. 그쵸. 힘들죠. 거기서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면 될까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미리 잡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한미반도체로 이미 최소 중간에 잡았더라도 500%거든요. 1000%가 올랐으니까. 뒤늦게 잡았더라도 300%거든요. 물론 수익금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거기서 수익금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은 고민하지 않고 여기서 아니 이 정도면 300%를 먹었는데 여기서 400%를 먹으려고 이걸 더 한다? 지금 저렇게 과열권인데 그거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쉬던가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뭐 조선화학 철강 완전히 지금 그 시클리컬 업종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폭망해 있는 거를 밑바닥에서 조금 넣어보던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 침체가 중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가장 나중에 풀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코로나 병균 무슨 감기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포크레인 삽으로 사람을 들어가지고 버려버리더라고요. 중국에서. 그거 그래놓고 그 맨발로 고속도로로 도망갔잖아요. 폭스콘 공장에서.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라고요. 코로나 걸려서 자기 저기 격리당해가지고 감옥 보낼까봐 그 맨발로 고속도로를 20km로 달려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포크레인 삽으로 잡혀가지고 격리당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 있었고 이제 금리 인하로 돈을 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중국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철강이나 화학 이런 완전히 지금 막혀있는 애들이 만약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밑바닥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게 시클리컬 업종의 매력이자 치명적 단점이죠. 우리가 그걸 뭐 남자의 업종이라고 하는데 남자라고 해서 눈물이 없겠어요? 남자라고 해서 눈물이 없겠냐고요. 남녀노소라고 했을 때 남자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노인이 더 강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여성이 더 강할 수가 있는 거고 남자라고 뭐 이거 피 봤다고 안 아프겠어요? 주식에서 피 봤는데 아프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의 업종, 남자의 종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비아냥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좀 비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남자의 종목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이로 드롭처럼 엄청난 시세 흔들림이 있어요. 반도체도 물론 사이클이 있는데 반도체 사이클은 우리가 롯데월드 가서 회전목마에서 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정도의 진폭이에요. 근데 이 시클리컬 업종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자이로 드론 만큼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내려가면 또 한동안 올라오지도 않기도 하죠. 그 안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한 흐름을 이어오던 조선주가 요즘 반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조선주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엄청 초초 대박을 노리시는 분은 시클리컬 업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점을 확실히 잡아서 혹은 저점을 확실히 못 잡다로 한 3-4번에 걸쳐서 저점 매집으로 잡은 다음에 제대로 된 사이클의 줄기 중간 부분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1000%는 저리 가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이클 자체가 어마어마한 진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그게 자신이 없으면 소비재를 해야죠. 매일 소비하고 없어지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세계적인 지위에 있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이고 일단 조선주 만약에 지금 조선업이 호황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간지표 얘기해드리지 않았어요? 유튜브만 봐도 안다고? 2월 1일 날 녹화한 거를 2월 29일 날 내보내고 있어요. 엔비디아 뭐 인공지능에 관련된 걸. 그걸 왜 내보내겠어요? 제작진이나 편집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2월 1일 날 찍어놨던 인공지능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는데 이미 저기 뭐 비용은 다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나온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라든가 다 지급했죠. 근데 못 내보냈어. 조회수를 못 뽑아냈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게 질 것 같아. 그럼 얼른 내보내야죠. 지금 2월 말에 얼른 2월 초에 찍어놓은 걸 갖다가 그걸 보고 사면은 고점이란 말인 거죠. 지금 조선주나 철강주 컨텐츠 한 개라도 있나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 뉴스에서 좀 알아볼 만한 거를 얘기 드릴게요. 일단 GT, 배의 용적 총톤수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옛날에 이 술통을 의미하는 툰,
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조선 뉴스 보면은 맨날 클락슨 리서치에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네. 그게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을 다루는 전문 기관입니다. 그리고 GT는 그냥 배의 용적 총 톤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실제 거기에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DWT입니다. 배가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 총 재화 중량 톤수죠. 여기에서 사람이라던가 사람이 마시는 물, 선원이 있는 선실 이런 거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반선이면 자동차가 총 빡빡히 실었을 때 자동차의 무게 혹은 원유 운반선이면 원유의 총 무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CGT라는 게 나옵니다. CGT는 뭐냐면은 Compensate Grossed 통. 이건 표준 화물 환산 톤수예요. 이건 뭐냐면 부가가치를 넣은 거예요. 부가가치를. 예를 들어 그냥 사과를 싣는 사과를 하지 말고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없어요. 배가 거기서 그냥 철광석이라던가 무슨 이 지금 광석을 싣고 다니는 거죠. 광물을 그런 광물을 싣고 다니는 사람. LNG 운반선. LNG는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니까 너무 부피가 클 거 아니에요? 그걸 액화시켜서 액화탱크에 넣어야 되죠. 그런 기술력. 그리고 액화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운항을 하게 되면 기화돼서 뽑혀서 나가요. 그럼 그 기화되는 걸 다시 잡아가지고 액화시키는 그 기술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철광석을 싣고 다니는 배 혹은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배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 부가가치를 여기다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CGT가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겁니다. 그 부가가치를 지금 CGT라고 하는 거고 부가가치를 더 넣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클락슨 리서치가 나오죠. 클락슨 리서치에서 2월 달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도 CGT가 쓰이죠. 341만 CGT고요. 척수로는 100척입니다. 이 100척에서 누가 먹었느냐? 한국이 171만 CGT를 먹었습니다. 341만 중에 171만 CGT를 먹었는데 100척 중에 28척을 먹었습니다. 자, 이상하죠? 341만 중에 171만이라는 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척수로는 100척 중에 28척이니까 3분의 1이 안 되네요. 희한하죠? 왜 그러죠? CGT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척수로 하면은 중국이 59척을 가져갔습니다. 100척을 2월 달에 전 세계에서 수주가 나왔는데 수주라는 건 배를 주문을 한 거죠. 배 주문이 100척이 떨어졌는데 중국이 59를 가져가고 한국이 28을 가져가고 일본이 2개를 가져갔는데 왜 CGT로는 171만으로 중국의 141만을 눌렀느냐? CGT가 부가가치가 들어간 이 지금 지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척수로는 중국이 더 많이 했는데 CGT가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것은 걔는 싸구려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그냥 광물을 싣고 다니는 거나 자동차 운반선을 더 많이 했고 우린 LNG선이나 암모니아선 아니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도 포함을 시키면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될까요? 네, 지금 그 다음 분이 들어오신 거니까 들어오셔서 시간이 전혀 없었는 것 같아요. 클락슨 신조선가는 일간 조선 해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3개 줄을 클릭하시면은 신조선가 지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2023년 3월 달에 165.56이었는데 2024년 2월 달 현재 181.82까지 올랐고요. 중국 신조선가, 중국이 척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 신조선가 2024년 3월 달에 1027이었는데 지금 2024년 2월 달 1년이 지났는데 1070으로 올랐습니다. 새로 만드는 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좋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 중에서는 수주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어느 기업이에요? 일단 가장 많이 한 거는 뭐 대우조선해양을 들 수가 있겠는데 삼성중공업이 저는 오늘 들어왔는 삼중다 어중이 떠중이 아님 이걸 들고 왔습니다. 스님이 난다를 6글자로 하면 뭐죠? 스님이 유튜브 안 보시니까 모르겠네요. 꼰대이 채널에 나온 건데 중이 떠 중이 이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중이 떠 중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왜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어중이 떠중이 취급을 받았던 게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쇠빙선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뜨는데 옛날에 쇠빙선의 가장 최고봉이 삼성중공업이었어요. 얼음을 깨고 나가는.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해양 플랜트 있죠. 드릴십이라고 12에 들어서 배인지 아니지만 모양은 배인데 가운데 시추공이 뚫어져 있어서 걔는 시추로 하는 배예요. 그래서 해양 플랜트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FPSO라고 원유를 저장하고 하역하고 설비하는 설비가 FPSO인데 그거에 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왜 어중이 떠중이가 됐냐면은 유가가 폭락을 해서 이게 다 재고가 됐어요. 만들던 거를 발주한 데에서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쇄빙선도 잘 만들어, FPS도 잘 만들지,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 그러다가 어중이 떠중이가 돼버린 거예요, 얘는. 그 여러 가지를 잘했는데 여러 가지가 다 안 돼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중이 떠중이가 돼서 폭망했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클리컬 업종의 장점이다, 단점이. 폭망해서 완전히 바닥을 뚫고 들어가서 바닥을 찍게 되면은 거기서 폭발하는 위력이 거의 화산 폭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제일 유리한 게 제일 폭망을 했었기 때문에. 아까 드리십이 재고로 쌓였던 걔네들을 다 처분했습니다. 다 처분을 했고 아까 전에 2월 달에 수주한 것들 중에서 지금 이 한국이 가져간 게 28척이죠. 그중에 삼성중공업이 15척을 가져갔습니다. 절반 정도 가져갔으니까 이거 척수도 잘했죠. 근데 15척이 아니고 그냥 18척을 가져갔습니다. 많이 가져갔죠. 이 중에 LNG 운반선이 15척이고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이 2척, 셔틀 탱커가 1척입니다. 자, 아까 싸구려가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운반선, 벌크선이 없어요. 전부 다 비싼 겁니다. 여기서 구별을 해야 될 게 LNG 운반선은 정말 LNG를 운반하는 선이지 LNG 연료 추진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앞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없는데 LNG 운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LNG를 운반하다가 LNG를 연료로 쓰려고 하면 지금 원래 옛날에는 그 아스팔트에 쓰는 쓰레기 벙커CU를 썼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죠. 그걸 뭐 LNG나 이런 걸로 바꾸라는 건데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LNG를 연료로 쓸 수 있는 엔진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 개발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벙커CU랑 LNG 연료를 이중 연료로 왔다 갔다 해서 먼 바다에서는 벙커CU로 하고 왜냐면 연안에 가면은 걔네들이 신경을 쓰니까 예를 들어 네덜란드 연안을 가가지고 벙커CU를 써서 막 하면은 걔네가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연안에다 뿜어?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거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되는 걸 돌렸다가 먼 바다 가면은 이산화탄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LNG 연료 추진으로 가겠죠. 그럼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이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LNG 운반선 15척 했고 암모니아 운반선을 2척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암모니아 어디서 나오죠? 찌릉내. 우리 오줌 찌릉내가 암모니아잖아요. 그게 이걸로 쓰이는 겁니다. 암모니아가 왜 갑자기 이걸 쓰이느냐? 암모니아가 질소랑 수소의 결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딱 나오죠. 저기 수소가 있네? 저기 수소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수소가 청정에너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암모니아로 지금 운반을 하면 되겠네. 암모니아가 왜냐하면 지금 액체 상태를 잘 변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죠. LNG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액화 시켜가지고 옮겨야 된다고 기화 상태니까. 암모니아를 이 수소도 지금 기체잖아요. 질소랑 수소의 결합이니까 암모니아로 운반한 다음에 그 분리 기술만 있으면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 운반선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LNG 운반선으로 시작해서 LN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이 기술이 개발이 되니까 향후에 LNG 운반선으로 만들었던 것을 벙커CU랑 같이 쓰는 이중연료 엔진을 LNG 100% 연료 추진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지금은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시작을 했다가 왜냐면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지금 그 엔진이 개발이 안 됐어요. 만약에 개발이 될 시에는 암모니아 운반선을 암모니아 연료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되면은 이제 다들 이걸 해달라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암모니아 운반선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더 나아가서 FPSO의 장점이 있었다고 했죠. FPSO의 장점이 있었는데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다 망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서 파는 유가의 가격이 $100인데 만약에 이 땅에서 파는 유가의 가격이 $80로 떨어졌어요. 그럼 땅에서 파지 뭐하러 바다 가서 개고생을 하면서 팝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다에 나갈 수 있는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당성이. 근데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게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기술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FPSO 같은 경우에는 원유인데 FLNG는 LNG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LNG 운반선이 15척이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이 18척을 수주했는데 15척의 LNG 운반선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발주한 회사. 발주를 누가 합니까? HMM 같은 해운회사도 하고 쉘 같은 정유회사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발주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LNG가 운반선이 필요한 이 내용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LNG 운반선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향후에 결국에는 이 지금 저기로 간다는 얘기죠. LNG 저기로 간다는 얘기죠. 연료 추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이 하여튼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FLNG로도 간다는 거죠. 결국은
LNG 운반선은 선박 부분에서 이쪽으로 넓히는 게 해양 플랜트 쪽도 좋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라는 거죠. 그래서 FLNG도 지금 전 세계에서 4척을 건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우조선 해양이고요. 이름 바꿨으니까 하나오션으로 하죠. 하나오션이 하나고요. 3척이 다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중이 떠중이 취급받던 게 완전히 저기가 되는 거죠. 신데렐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게 2021년에 초대형 해상 LNG 플랜트 FLNG 코랄술입니다. 코랄술. 그리고 그 전에 2017년에 했던 게 쉘이 그 주문을 해서 얘네가 만들었던 프렐루드고요. 2020년에 페트로나스가 주문해서 만들었던 두아입니다. 이렇게 3개를 갖다가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셔틀 탱크를 또 했죠. 삼성중공업이. 셔틀 탱커도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셔틀 탱커 한 척이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셔틀 탱크는 아까 전에 이 FPSO라든가 FLLNG에서 예를 들어서 FPSO에서 해상에서 원유를 뽑아냈는데 그거를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셔틀 탱커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셔틀 탱커의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이 없으면은 셔틀 탱크랑 아까 전에 FPSO랑 갖다 박아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 위치 제어 시스템, 위치 제어 기술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도인 거예요. 그냥 탱커는 싸요. 보통 탱커는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거든요. 그것보다 비싼 탱커다.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아까 CGT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고부가치 선박만 만들고 해양 플랜트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신조선가 상승에 굉장히 유의미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큰 폭의 상승도 있고 큰 폭의 하락도 있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한번 지켜봐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벤저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